사람의 흔적이 닿지 않은 땅에는 특유의 서늘함이 배어 있습니다. 켜켜이 쌓인 낙엽과 썩은 풀뿌리 아래 세상이 잊어버린 진실이 숨죽인 채 누군가 자신을 발견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2009년의 어느 늦은 봄이었습니다. 중부지방에 위치한 한 조용한 농촌 마을. 이곳은 한때 드넓은 논밭과 과수원이 펼쳐진 전형적인 시골이었지만 도시의 팽창과 함께 조금씩 옛 모습을 잃어가던 변두리 지역이었습니다. 이 마을의 외진 상기툴에는 무려 10년이 넘도록 방치된 낡은 버섯 재배 하우스터가 있었습니다. 뼈대만 남은 붉은 녹슨 쇠파이프들, 빛바랜 검은색 차광막이 흉물스럽게 찢겨 바람에 펄럭이는 곳. 동네 사람들도 굳이 발길을 주지 않던 이 황량한 땅에 어느 날 굴착기의 굉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을 헐값에 매입해 작은 기계 수리 공장을 지으려던 황 씨는 인부를 고용해 무성하게 자란 잡초를 밀어내고 눅눅한 흙바닥을 깊게 파내고 있었습니다. 봄볕이 제법 따가웠지만 산그늘이 드리운 하우스 안쪽의 흙은 유독 검고 축축했습니다. 조금만 더 깊게 파서 바닥을 다집시다. 황 씨의 지시에 굴착기 기사가 레버를 당겼습니다. 묵직한 쇳덩어리가 반미터 깊이의 흙을 푹 떠올리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기익, 소름 끼치는 쇳소리가 진동했습니다. 굴착기 삼날이 흙 속의 단단한 금속, 무언가와 강하게 부딪힌 겁니다. 황 씨는 놀라 손을 휘저으며 작업을 멈추게 했습니다. 혹시라도 땅에 묻힌 굵은 배관이나 불발탄이라도 건드린 건 아닐까. 그는 조심스레 질척이는 흙구덩이 속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삼날 끝에 밀려 올라와 진흙 속에 반쯤 파묻혀 있는 것은 배관도 폭발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심하게 녹이 쓴 아주 오래된 사각형의 철제 과자 상자였습니다. 황 씨는 흙이 잔뜩 묻은 상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시골 마을의 오래된 땅에서는 이따금 노인들이 묻어둔 폐물이나 비상금이 발견되곤 한다는 이야기가 떠오른 황 씨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곁에 있던 삽의 모서리로 단단히 굳어버린 상자의 뚜껑을 지렛대 삼아 억지로 뜯어냈습니다. 그러나 상자 안을 확인한 황 씨의 표정은 이내 굳어버렸습니다. 기대했던 금붙이는 없었습니다. 대신 누런 비닐봉지로 여러 겹 꽁꽁 싸매인 직사각형의 물건이 들어있었습니다. 호기심에 비닐을 조심스레 벗겨내자 습기를 머금어 퉁퉁 불어터진 검은색 가죽 커버의 낡은 수첩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종이들은 오랜 세월 물기에 젖었다 마르기를 반복했는지 딱딱하게 들러붙어 있었고 역겨운 곰팡내가 훅 끼쳤습니다. 오, 뭐야 이거? 쓰레기잖아. 실망한 황 씨가 수첩을 상자째로 구덩이 옆으로 집어던지려던 찰나였습니다. 사가버린 수첩의 재본선이 툭 끊어지며 종이 몇 장이 바닥으로 흩어졌고 그 사이에서 아주 작은 물건 하나가 진흙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때가 타서 거무스름해진 조그만 분홍색 플라스틱 어린이용 머리핀이었습니다. 그 머리핀을 보는 순간 황 씨의 뇌리에 10여 년 전 이 마을을 떠돌았던 흉흉한 소문 하나가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이 낡은 버섯 농장의 원래 주인, IMF 외환위기가 온 나라를 휩쓸던 1998년, 그 지독했던 겨울의 문턱에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어느 날 밤 가족들을 데리고 야반도주를 했다던 박씨 일가.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황 씨는 홀린 듯 굴착기가 파내다만 그 깊은 흙구덩이 안쪽을 천천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삼날이 훑고 지나간 흙벽의 단면, 그곳에는 흙과 돌멩이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커먼 농업용 비닐에 둘러싸인 채 흙 밖으로 삐죽이 튀어나온 하얗고 둥근 물체. 처음엔 그저 매끄러운 돌멩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흙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며 그것의 온전한 형태가 드러났을 때 황 씨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검은 비닐 틈새로 텅 빈 두 눈의 구멍이 그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백골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조용했던 농촌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찢어질 듯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들이 들이닥쳤고 노란색 폴리스 라인이 버섯하우스 전체를 삼엄하게 둘러쌌습니다. 소식을 듣고 몰려든 동네 주민들은 폴리스 라인 너머에서 웅성거리며 수군댔습니다. 본청에서 급파된 강력팀 형사들과 과학수사대 요원들이 흰색 방호복을 입고 현장으로 투입되었습니다. 초기 발굴 작업은 극도로 신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혹시 모를 증거가 훼손될까봐 대원들은 호미와 붓을 이용해 주변의 흙을 1cm씩 걷어냈습니다. 현장을 지휘하던 강력팀장의 얼굴은 시간이 갈수록 참담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검은 비닐을 완전히 걷어냈을 때 드러난 것은 단 한 구의 시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짐짝처럼 세구의 백골이 비좁은 구덩이 속에 겹겹이 포개져 있었습니다. 법의학팀의 1차 현장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골반뼈의 형태와 치아 발달 상태로 미루어 볼 때 맨 아래에 깔린 것은 건장한 성인 남성, 그 위는 성인 여성, 그리고 맨 위에서 작은 체구를 웅크리고 있던 것은 10세 전후의 어린아이로 추정되었습니다. 현장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1998년 11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던 그 버섯 농장의 주인 박 씨, 그의 아내 최 씨, 그리고 갓 10살이 되었던 어린 딸. 동네 사람들이 빚에 쫓겨 야반도주했다고 굳게 믿었던 그 가족이 11년 동안 자신들의 집 밑바닥 차가운 흙 속에 파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발견된 수첩은 즉시 지퍼백에 밀봉되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신들을 온전히 수습해 검시소로 옮긴 후 이루어진 정밀 감식 결과는 이 사건이 단순한 비극이 아님을 명백히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성인 남성과 여성, 그리고 어린아이까지 3명의 두개골 후두부에서는 모두 둔기 같은 묵직한 물체에 강하게 가격당한 방사형 골절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시신의 발목이었습니다. 하우스의 비닐을 단단히 고정할 때 쓰는 두꺼운 나일론 끈이 세 사람의 발목뼈를 여러 번 칭칭 감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빚을 비관한 동반 자살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에 쫓기다 사고를 당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계획되고 무자비하게 실행된 일가족 연쇄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졌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1년 전 박 씨 일가가 겪고 있던 삶의 궤적을 재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는 1998년. IMF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재난이 대한민국 전체를 집어삼키던 시절이었습니다. 대기업이 무너지고 은행이 문을 닫고 하루아침에 수많은 가장들이 거리로 나앉았습니다. 농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비싼 이자를 내고 빌린 농기계 대출금, 치솟는 비료값에 짓눌려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고향을 등지는 농민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경찰의 탐문 결과 박 씨 역시 그 시대의 비극 한가운데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도시에서 다니던 직장을 잃고 남은 전세금을 몽땅 털어 이 조용한 시골 마을로 내려와 버섯 농장을 시작했지만 지독한 한파가 닥치며 첫 농사를 완전히 망쳐버렸던 것입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하루가 멀다 하고 빚쟁이들이 찾아와 문을 두드렸습니다. 당시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은 가족의 마지막 모습은 참담했습니다. 박 사장 그 양반, 본래 술은 입에도 안 대던 쎄님이었는데 사라지기 며칠 전부터는 얼굴이 흑빛이 돼서는 매일 저녁 구멍가게에서 소주를 두어 병씩 사가더라고. 마을 이장의 증언이었습니다. 동네 어귀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하던 노파의 기억도 비슷했습니다. 그 집 안사람 최 씨 말여. 하루는 막차 버스가 끊겼는데도 정류장 의자에 혼자 앉아서 엉엉 울고 있더라고. 빚쟁이들이 하도 들이닥치니까 무서워서 집에 못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다들 그 집이 야반도주했을 때 차라리 잘 됐다. 어디 가서 목숨 부지하고 살면 다행이다. 그렇게들 수군거렸지. 그 지독한 가난과 절망의 분위기. 그것이 완벽한 연막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박 씨 일가가 빚에 쫓겨 도망쳤다고 믿었기에 1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누구 하나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수사팀장의 미간이 깊게 패였습니다. 질문은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왜 이 불쌍한 가족을 무참히 살해하고 그들 자신의 터전 아래에 안매장한 것인가? 그리고 최초로 그들이 야반도주를 했다는 소문을 마을에 퍼뜨린 자는 누구인가? 며칠 뒤 꽉 막혀있던 수사에 한 줄기 빛이 비쳤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건팀에서 희소식을 전해온 것입니다. 진흙과 곰팡이의 엉겨붙어 떡이 되어 있던 수첩을 진공 건조기와 적외선 촬영 기법을 동원해 한 장씩 분리해내는데 성공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완전히 부식되지 않은 앞쪽 10페이지의 내용이 먼저 경찰서로 팩스를 통해 전송되었습니다. 출력된 종이를 받아든 형사들의 눈길이 일제히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그 수첩은 누군가의 일기장이 아니었습니다. 박 씨의 아내 최 씨가 생전에 한 푼 두 푼 아꼈으며 피눈물로 적어 내려간 가계부였습니다. 빗둘빗둘한 글씨로 적힌 내용들은 보는 이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11월 2일 쌀 10kg, 남편 작업복 바느질, 이자가 또 올랐다.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 11월 7일 지은이 딸 준비물, 미안하다 아가. 다음 달엔 꼭 치킨 사줄게. 11월 10일 또 그놈들이 찾아왔다. 하우스 유리를 깨부수고 갔다. 너무 무섭다. 남편은 며칠째 잠을 못 잔다.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뿐인 기록. 그러나 형사들의 시선이 멈춘 곳은
가족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1998년 11월 15일 무렵, 그보다 불과 3일 앞서 쓰인 11월 12일자의 기록이었습니다. 빨간색 볼펜으로 꾹꾹 눌러 밑줄이 그어져 있는 단 세 문장. 드디어 돈을 구했다. 내일이면 그놈에게 빚을 전부 갚을 수 있다. 이제 우리도 살 수 있다. 수사팀의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 짧은 문장은 지금까지 경찰이 세워둔 모든 가설을 송두리째 뒤엎어버렸습니다. 가족은 돈이 없어서 야반도주를 계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빚을 청산할 큰 돈을 마련했고 마침내 지옥 같은 일상에서 벗어날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돈을 갚을 수 있는데 굳이 집을 버리고 도망칠 이유가 없었습니다. 수사팀장의 굵은 목소리가 회의실의 정막을 깼습니다. 야반도주가 아니다. 이 가족은 누군가에게 살해당했다. 그것도 돈 때문에. 감식 결과 현장이나 시신 근처에서 지갑이나 현금 다발 같은 건 일절 나오지 않았어. 범인은 이 가족이 큰 돈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놈이다. 사건의 성격이 원한에 의한 살인에서 강도 살인으로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찾아야 할 범인의 윤곽이 조금씩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1998년 11월 중순, 박 씨 가족에게 거액의 현금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 그리고 그 돈을 노리고 일가족을 몰살할 만큼 잔혹한 심성을 가진 자. 가장 먼저 형사들의 레이더망에 포착된 인물은 분명했습니다. 가계부에 적혀있던 그놈, 바로 박 씨 가족을 끝까지 괴롭히며 하우스 유리를 박살내고 협박했던 사채업자 강 씨였습니다. 2009년 현재 강 씨는 더 이상 뒷골목을 전전하는 불량배가 아니었습니다. 읍내 중심가에 꽤 번듯한 간판을 단 전당포를 운영하며 겉으로는 합법적인 사업가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정보망에 남은 그의 과거는 화려했습니다. 1998년 당시 그는 외환 위기로 무너진 자영업자들의 피를 빨아먹던 악질 고리대금업자였습니다. 채무자의 집을 부수고 가족을 협박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일에 거리낌이 없던 인물이었습니다. 형사들이 전당포 문을 박차고 들어갔을 때 거드름을 피우며 앉아있던 강 씨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취조실로 끌려온 강 씨는 처음엔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형사 양반들, 사람 잘못 봤소. 나 이제 그런 짓 안 해. 내가 옛날에 돈놀이 좀 험하게 한 건 맞지만 사람을 죽이다니요. 그것도 애까지 있는 일가족을? 그건 짐승이나 할 짓이지. 그러나 노련한 형사들이 당시 마을 주민들의 증언과 최 씨의 가계부 사본을 책상 위로 툭 던지자 강 씨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두꺼운 손가락으로 마른 세수를 하던 그는 이내 체념한 듯 거친 숨을 내몰아쉬며 11년 전 그날 밤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요. 그날 내가 그 집을 찾아가긴 했습니다. 강 씨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은 이러했습니다. 1998년 11월 15일 낮 박 씨로부터 먼저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 밀린 원금과 이자를 싹 다 쳐서 줄 테니 하우스로 돈을 찾으러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강 씨 입장에서는 때일 줄 알았던 목돈을 받게 되어 내심 쾌재를 불렀습니다. 근데 참 이상합디다. 저녁 8시쯤 되어서 내가 차를 몰고 그 농장 앞까지 갔는데 집이 캄캄한 겁니다. 하우스 불도 다 꺼져 있고 문을 쾅쾅 두드려도 아무 기척이 없었어요. 열받아서 문을 열어 제끼고 들어갔는데 집안은 난장판도 아니고 그냥 조용했습니다. 밥상에는 먹다만 찌개 냄비만 덜렁 놓여있고 사람은 온데간데 없었소. 나는 이 새끼들이 나를 상대로 장난을 치고 돈을 챙겨서 주랭랑을 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동네방네 박 사장네가 야반도주했다고 쌍욕을 퍼뜨리고 다닌 것도 바로 접니다. 진짜 억울합니다. 형사님. 수사팀은 강 씨의 알리바이를 철저히 검증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진술에는 거짓이 없는 듯 했습니다. 당시 은행 거래 내역을 뒤져보았지만 1998년 11월 이후 강 씨의 계좌로 출처 불명의 큰돈이 들어온 흔적은 없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버섯하우스의 두꺼운 철골을 파내기 위해 동원된 굴착기. 강 씨 같은 도심의 조직폭력배 출신은 중장비를 다룰 줄 몰랐고 농업용 비닐과 끈을 다루는 매듭법 역시 전형적인 농사꾼의 솜씨였습니다. 강 씨는 살인과 암매장을 직접 실행한 범인이 아닐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술은 수사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그날 저녁 무렵까지 박 씨 일가는 밥을 차려 먹으며 누군가에게 돈을 건넬 준비를 하고 집안에 머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밥을 먹다 말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세 가족, 그리고 강 씨가 도착하기 전 그 짧은 공백의 시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누가 그 집에 침입해 돈을 강탈하고 일가족을 살해한 것일까요?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듯했지만 그때 통신사의 낡은 마이크로필름 서버에서 복구된 11년 전 통화 기록 하나가 수사팀의 책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1998년 11월 15일 오후 6시 30분경 박 씨의 집 유선전화로 걸려온 단 한 통의 수신 기록. 전화를 건 발신지는 마을 어기버스 정류장 앞에 놓여있던 낡은 공중전화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통화는 무려 10분 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누군가 그날 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캄캄한 농장을 향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것은 살인마의 마지막 확인 전화였을까요? 아니면 지옥의 문을 여는 죽음의 약속이었을까요? 차가운 진흙 속에 묻혀있던 그날의 진실이 조금씩 그 끔찍한 맨 얼굴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진흙 속에 11년 동안 묻혀있던 그날의 진실. 그 끔찍한 맨 얼굴을 향해 다가가는 수사팀의 첫 번째 단서는 바로 1998년 11월 15일 저녁 6시 30분 마을 어기 공중전화에서 박 씨의 집으로 걸려온 10분간의 통화 기록이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날 저녁 일가족이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기 직전 10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화기 너머로 이야기를 나눈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경찰은 당시 통신사의 낡은 기록들을 샅샅이 뒤져 그 발신자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수사팀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살해당한 박 씨의 친동생이었습니다. 평소 성실하고 책임감 강했던 형과 달리 동생 박 씨는 오랜 시간 도박에 빠져 가족들의 속을 썩이던 인물이었습니다. 형이 시골로 내려와 버섯 농장을 시작한 후에도 그는 종종 농장을 찾아와 노름빚을 갚아달라며 행패를 부리곤 했습니다. 경찰의 탐문 결과 더욱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형의 가족이 사라진 직후 이 동생은 형의 행방을 적극적으로 찾기는커녕 가장 먼저 법원에 실종 선고를 신청했던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남긴 버섯 하우스터와 남은 땅을 상속받아 헐값에 급히 처분해버렸습니다. 경찰은 즉각 동생 박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소환했습니다. 취조실에 앉은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이 1998년 11월 15일의 통화 기록을 들이밀자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형한테 전화한 건 맞습니다. 형이 어디서 큰돈을 구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발 이번 한 번만 살려달라고 돈 좀 빌려달라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형은 미친놈이라며 쌍욕을 퍼붓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게 다예요. 형사님, 저는 절대 우리 형 안 죽였습니다. 동생의 목소리는 억울함으로 떨렸지만 형사들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살인사건 수사에서 용의자의 말은 언제나 그 자체로 의심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담당 형사는 아무 말 없이 서류 봉투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현장 감식 사진을 꺼내 동생의 눈앞에 펼쳤습니다. 검은 농업용 비닐에 꽁꽁 묶인 채 진흙 구덩이 속에 포개져 있던 세구의 백골, 조카의 작은 뼈까지 고스란히 담긴 그 참혹한 사진을 본 순간 동생 박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덜덜 떨리는 어깨를 주체하지 못하며 11년 동안 자신의 가슴 속에만 숨겨두었던 그날 밤의 끔찍한 기억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전화가 끊기고 나서 너무 화가 나고 절박해서 형네 하우스로 몰래 찾아갔었습니다. 밤 9시쯤이었을 겁니다. 비가 미친 듯이 쏟아지고 있었죠. 형이 돈을 챙겨뒀을 테니 몰래 들어가서 돈만 훔쳐올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하우스 주변이 캄캄한데 입구 쪽에 웬 낯선 소형 냉동탑차 한 대가 시동을 켠 채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두 명의 시커먼 그림자가 커다란 검은 비닐 포대를 번쩍 들어서 방금 파놓은 듯한 깊은 구덩이 속으로 던져 넣고 있었습니다. 그 포대가 우리 형이랑 형수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하다가 숨도 안 쉬고 도망쳤습니다. 살인마들이 저까지 죽일까봐 11년 동안 입도 뻥끗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취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동생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범인은 단독범이 아니라 2명 이상이며 시신을 운반하기 위해 소형 냉동탑차를 몰고 왔다는 뜻이 됩니다.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1998년 당시 해당 농촌 마을과 인근 지역에서 소형 냉동탑차를 소유하고 있던 인물들을 전수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강력한 세 번째 용의자가 수사망에 걸려들었습니다.
박 씨의 버섯 농장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딸기 비닐하우스를 운영하던 이웃 주민 이 씨였습니다. 그는 소형 탑차를 소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1998년 당시 동생 박 씨가 헐값에 내놓은 형의 땅 일부를 경매를 통해 아주 싼 값에 사들인 장본인이었습니다. 이웃의 땅을 삼키기 위해 끔찍한 짓을 저지른 것은 아닐까. 경찰은 즉각 이 씨의 집과 창고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먼지 쌓인 낡은 창고 구석, 잡동사니가 담긴 녹슨 나무 상자 안에서 형사들은 결정적인 물건을 찾아냈습니다. 흙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낡은 가죽 손목시계, 뒷면에 박 씨의 이니셜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는, 죽은 박 씨가 생전에 늘 차고 다니던 바로 그 시계였습니다. 수갑을 찬 이 씨는 서강력반으로 끌려와 밤샘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살인 혐의만큼은 거품을 물며 부인했습니다. 미치고 팔짝 뛰겠네. 내가 그 땅을 산 건 맞지만 사람을 죽인 적은 절대 없소. 그 시계는 그 집 식구들이 야반도주했다는 소문이 돌던 다음날 아침에 버섯하우스 앞 도랑물에 떨어져 있길래 그냥 주워온 거요. 주인이 도망갔으니 팔아서 막걸리 값이나 하려고 챙긴 게 답니다. 견물생심이라고 늙은이가 욕심 한번 부린 게 무슨 살인죄란 말이오. 노인의 주름진 얼굴에 흐르는 땀방울과 억울한 눈빛. 그의 진술을 뒷받침하듯 이 씨의 냉동탑차에서는 루미놀 반응을 비롯한 어떤 혈흔이나 법의학적 증거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살인범들은 시신을 옮기는 과정에서 박 씨의 손목시계가 풀려 도랑에 떨어지는 것조차 모를 만큼 몹시 서둘렀고 당황한 상태였다는 추론이 가능해집니다. 이 씨는 살인범이 아니라 비극의 현장 곁을 맴돌던 탐욕스러운 구경꾼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용의자들이 잇따라 수사망을 빠져나가며 수사는 다시금 짙은 안개 속으로 빠져드는 듯했습니다. 경찰서 내부에는 11년 전의 흔적을 쫓는 일의 한계를 지적하는 무기력함이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국과수에서 두 번째 팩스가 날아왔습니다. 물기에 엉겨붙어 복구가 불가능할 것 같았던 최 씨의 가계부에서 추가로 5페이지를 더 분리해냈다는 긴급 보고였습니다. 형사들은 숨을 죽인 채 전송된 가계부의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살해당하기 불과 하루 전인 1998년 11월 14일 자페이지에 적힌 한 줄의 글씨 앞에서 수사팀 전원의 시선이 벼락을 맞은 듯 멈춰섰습니다. 다행이다. 지역 단위농협 대출 과장님이 도와주시기로 했다. IMF 농민구제 대출이 기적적으로 승인됐다고 한다. 은행에 빚이 잡힐까봐 내일 저녁 과장님이 직접 현금으로 가져다 주신다고 했다. 사채업자도 철없는 친동생도 탐욕스러운 이웃집 노인도 아니었습니다. 박 씨 가족이 그토록 애타게 기다렸던 그 돈의 실체, 그리고 그 돈을 직접 들고 오기로 약속했던 사람, 그 이름이 11년 만에 죽은 자의 기록을 통해 뚜렷하게 세상 밖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경찰은 즉각 1998년 당시 해당 지역 단위농협의 대출 과장이었던 정 씨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2009년 현재 정 씨는 이 지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명망 있는 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역 상공회의소의 요직을 맡고 있었으며 불우 이웃을 돕는 장학재단까지 운영하는 훌륭한 지역사회의 어른으로 칭송받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이 정 씨의 널찍하고 고급스러운 개인 사무실을 찾아갔을 때 그는 고급 양복을 입은 채 부드러운 미소로 일행을 맞이했습니다. 박 씨 일가의 백골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전하자 정 씨는 깊은 탄식을 내뱉으며 무척이나 안타까워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참으로 비통한 일입니다. 그 시절 우리 농민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저도 잘 아니까요. 박 사장님 가족은 참 성실한 분들이었는데, 하지만 가계부에 적힌 11월 15일 저녁에 현금 전달 약속을 묻자 정 씨의 표정은 미동조차 하지 않은 채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아, 그 기록은 아마 박 사장님 안 사람의 간절한 바람이었을 겁니다. 사실 그 구제 대출은 막판에 심사에서 탈락해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담보 물건에 이미 사채업자의 근저당이 너무 많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날 밤 그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는데 갈 이유가 없지요. 완벽하게 정제된 대답,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목소리. 표면적으로 그의 말은 은행의 대출 규정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합리적인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련한 수사관의 직감은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정 씨의 여유로움 뒤에 숨겨진 본능적인 위화감 때문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정 씨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역 단위농협의 캄캄하고 습기찬 지하서고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십만 장의 오래된 전표와 결제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곳.
형사들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1998년 11월에 대출 관련 철을 며칠 밤낮으로 샅샅이 넘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누렇게 변색된 서류 뭉치 틈에서 박 씨 이름으로 된 농민구제 기금 대출 서류를 찾아냈습니다. 서류의 마지막 장을 확인한 형사들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정 씨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대출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서류에는 해당 부서 책임자였던 정 씨의 결제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국가에서 지원한 구제금 수천만 원이 1998년 11월 15일 오후 3시경 전액 현금으로 인출된 기록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 막대한 현금을 빼내갔습니다. 박 씨 가족은 그날 밤 밥상을 차려놓고 돈을 가져올 정 씨를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구원의 손길이 아니라 참혹한 죽음이었습니다. 수사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경찰은 1998년 당시 정 씨가 결제했던 다른 농민들의 구제 대출 서류까지 모두 끄집어내어 대조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1950, 그리고 그 안에서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거대한 범죄의 민낯을 마주하게 됩니다.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혼란기. 정 씨는 그 아수라장을 이용해 악마 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파산하여 야반도주를 하거나 행방이 묘연해진 농민들의 명의를 몰래 도용해 허위로 구제 대출 서류를 꾸미고 국가에서 내려온 눈먼 지원금을 자신의 주머니로 횡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도망친 농민들은 자신들의 이름으로 대출이 실행된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족, 박 씨 일가만큼은 예외였습니다. 그들은 도망치지 않고 하우스에 남아 대출금이 나오기만을 끝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정 씨가 박 씨 몫의 대출금마저 중간에서 가로챈다면 박 씨는 농협 본점이나 경찰에 이 사실을 고발할 것이 뻔했습니다. 정 씨에게 박 씨 가족은 자신의 거대한 횡령 비리를 터뜨릴 수 있는 유일하고도 치명적인 시한폭탄이었던 셈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하고 끔찍한 살인 동기가 있을까요? 경찰은 모든 증거를 손에 쥐고 정 씨를 유력한 살인 용의자로 긴급 체포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하지만 경찰서 조사실에 앉은 정 씨는 여전히 그 고상하고 여유로운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지역 최고 로펌의 변호사들을 대동했고 시스템의 오류와 서류 조작의 가능성을 운운하며 횡령 혐의를 교묘하게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무엇보다 수사팀을 가장 좌절하게 만든 것은 정 씨의 완벽한 알리바이였습니다. 법의학팀이 추정한 박 씨 일가의 사망 시간은 11월 15일 저녁 8시에서 9시 30분 사이. 그런데 바로 그 시간, 정 씨는 지역 면사무소에서 열린 농촌 살리기 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회의록에 정 씨의 발언 기록이 10분 단위로 남아 있었고, 현장에는 면장과 마을 주민들을 포함해 정 씨가 계속 그 자리에 있었음을 증명해줄 수십 명의 생생한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형사라도 수십 명의 증인이 있는 알리바이를 깰 수는 없었습니다. 횡령의 동기가 아무리 뚜렷해도 정 씨는 사건 발생 시간 현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동생 박 씨가 어둠 속에서 보았던 냉동 탑차 앞에 두 명의 그림자 중 어느 하나도 정 씨일 수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맙니다. 경찰의 추리는 거대한 암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자조 섞인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렇게 진실의 문이 다시 한번 무겁게 닫히려는 순간, 기적처럼 국과수에서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 복원 결과를 보내왔습니다. 팩스로 전송된 사진을 본 형사들의 두 눈이 일제히 커졌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남겨진 흔적은 빚에 쪼들리던 아내 최 씨의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겨우 10살이던 어린 딸이 크레파스로 삐뚤삐뚤하게 그려놓은 일기장 그림이었습니다. 물기에 번져 형체를 간신히 알아볼 수 있는 그림 속에는 11월 15일이라는 날짜와 함께 검은 비옷을 입은 낯선 아저씨가 아빠와 문턱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커다란 집채만한 기계가 서 있었습니다. 길쭉한 막대기 끝에 날카로운 이빨이 달린 샛노란 색깔의 괴물 같은 기계. 어린아이의 눈에 비친 굴착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림 아래쪽에는 아이의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비가 온다. 노란 괴물 아저씨가 우리 집 도랑을 파주러 왔다. 그 순간 수사팀의 뇌리에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이 무서운 속도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백골을 파낼 때 굴착기가 동원되어야 할 만큼 깊고 단단하게 다져진 흙구덩이. 전문 농사꾼이 아니면 묶을 수 없을 만큼 견고하게 결박된 하우스용 나일론끈. 구멍가게 노파가 비오는 밤에 들었다던 육중한 중장비의 기계음. 그리고 동생 박 씨가 목격했다던 두 개의 그림자.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정 씨는 알리바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손에 직접 피를 묻히지 않았습니다. 수십 명의 증인들 앞에서 웃으며 회의를 주재하는 동안 자신의 살인 지시를 충실히 이행할 더러운 사냥개들을 고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냥개 중 한 명은 비오는 밤 하우스 구석에 깊은 구덩이를 파고 흔적을 은폐할 수 있는 중장비, 즉 굴착기를 다룰 줄 아는 인물이어야만 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방향을 틀었습니다. 1998년 당시 해당 지역에서 굴착기를 몰았고 특히 정 씨가 몸담고 있던 단위농협과 깊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던 자들을 이잡듯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농협의 낡은 공사 발주 대장을 며칠에 걸쳐 추적한 끝에 한 남자의 이름이 형사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시 농협에서 발주하는 크고 작은 수로공사와 토목 작업을 독점하다시피 수주했던 굴착기 기사 오 씨. 그는 단순한 하청업자가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오 씨는 정 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의 친오빠, 즉 정 씨의 처남이나 다름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경찰은 즉각 특공대를 대동하고 오 씨의 은신처로 향했습니다. 도시 외곽의 허름한 공단지대, 악취가 진동하는 낡은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방, 낮인데도 햇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그 음습하고 좁은 방 안에서 11년 전 비오는 밤의 진실을 품고 있는 한 남자가 숨죽인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부수고 들이닥친 형사들은 오 씨의 방구석에 놓인 기괴한 광경을 보고 그만 온몸에 소름이 돋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방의 가장 어두운 구석, 작은 밥상 위에 갓 지은 하얀 쌀밥 세 그릇이 나란히 놓여 있었고 밥그릇 한가운데에는 숟가락이 수직으로 꽂혀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그리고 그 제사상 한 구석에 조용히 올려져 있는 낡은 물건 하나. 그것은 국과수에 보관된 수첩에서 떨어져 나왔던 것과 정확히 똑같은 모양의 분홍색 플라스틱 어린이용 머리핀이었습니다. 반지하방의 썩은 곰팡내 사이로 마침내 수면 아래에 숨어있던 진짜 괴물의 그림자가 그 거대한 실체를 드러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 분홍색 머리핀이 가리키는 11년 전 그날 밤, 굴착기의 굉음 속에서 10살짜리 어린아이를 흙으로 덮어버린 괴물은 과연 누구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 것일까요? 진실의 문이 열리기 직전 수사팀의 심장 박동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빛이 들지 않는 퀴퀴한 반지하방, 코를 찌르는 곰팡내와 덜 치운 술병에서 나는 시큼한 냄새가 진동하는 그 방 한구석에서 강력팀 형사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조촐하게 차려진 작은 제사상, 그 위에 덩그러니 놓인 세 그릇의 쌀밥과 숟가락, 그리고 무엇보다 형사들의 숨을 쩍게 만든 것은 낡은 상 한쪽에 조용히 올려져 있던 분홍색 플라스틱 어린이용 머리핀이었습니다. 그것은 11년 전 차가운 진흙 속에서 발견된 최 씨의 가계부 틈에서 떨어져 나온 어린 딸의 머리핀과 색깔도 모양도 정확히 일치하는 물건이었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치자 방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굴착기 기사 오 씨는 마치 혼이 나간 사람처럼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앙상하게 마른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그는 반항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취조실로 끌려온 오 씨의 앞에는 두 개의 분홍색 머리핀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하나는 현장의 흙구덩이에서 나온 것, 다른 하나는 그의 반지하방 제사상에 있던 것. 그 두 물건을 번갈아 보던 오 씨는 결국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짐승 같은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판 구덩이가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구제역에 걸려 죽은 돼지들을 묻는 줄로만 알았다고요. 오 씨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오 씨가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다그쳤습니다. 당연히 그의 매형이자 이 끔찍한 횡령극의 배우로 지목된 농협의 정 과장 이름이 나올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오 씨의 입에서 튀어나온 이름은 수사팀을 완전히 혼란 속에 빠뜨렸습니다. 강 사장, 읍내에서 전당포하는 그 사채업자 강 사장이 시킨 일이었습니다. 수사팀장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강 씨? 며칠 전 완벽한 알리바이와 알맹이 없는 진술로 경찰서를 빠져나갔던 그 악질 고리대금업자 말인가? 오 씨의 진술은 구체적이었습니다. 1998년 11월 15일 밤, 강 씨가 급하게 삐삐로 연락을 해와서는 돼지 사체 몇 마리를 남몰래 묻어야 하니 굴착기를 몰고 박신의 버섯 농장으로 오라고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즉각 오 씨의 1998년 당시 금융거래 내역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건 발생 며칠 뒤 오 씨의 계좌로 무려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입금된 기록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물가로는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돈이 송금된 출처를 추적해보니
그것은 강 씨가 사채업을 하며 관리하던 여러 개의 차명 계좌 중 하나였습니다. 퍼즐 조각이 완전히 엉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강 씨는 분명 현장에서 돈을 받지 못해 허탕을 쳤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오 씨에게 거액을 쥐어주며 시신을 안매장하도록 지시했을까요? 강 씨가 박 씨 일가를 살해한 진범이라면 정 과장이 가로챈 그 농협의 구제 대출금은 이 사건과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수사팀은 지체 없이 강 씨를 다시 긴급 체포했습니다. 전당포에서 끌려온 강 씨는 분노로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이 오 씨의 진술 조서와 5천만 원이 송금된 차명계좌 거래 내역을 책상 위에 내리치자 강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맞은편 취조실 마지크 거울 너머로 덜덜 떨고 있는 오 씨의 모습을 확인한 강 씨는 입술을 지씹더니 이내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 병신 같은 새끼가 결국 다 불어버렸네. 형사님, 내가 오 씨한테 5천만 원을 쏴준 건 맞소. 근데 그건 내 돈이 아니라 정 과장 그 양반이 내 차명 계좌를 거쳐서 돈 세탁을 한 거요. 지 처남인 막으려고. 강 씨의 입에서 마침내 정 과장의 이름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형사들은 곧이어 이 지역 사회의 깊고 썩은 환부를 마주하게 됩니다. 당시 농협의 대출을 쥐락펴락하던 화이트 칼라 정 과장과 주먹구구식으로 빚을 받아내던 밑바닥 사채업자 강 씨.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사람은 사실 오래전부터 더러운 공생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정 과장은 강 씨의 사채업에 필요한 자금을 농협의 부실 대출을 통해 뒤로 대주었고, 강 씨는 정 과장이 횡령을 하거나 골치 아픈 채무자가 생길 때마다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는 해결사 노릇을 해왔던 것입니다. 강 씨가 11년 동안 숨겨왔던 그날 밤의 진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11월 15일 저녁, 정 과장이 나한테 전화를 했소. 박 사장, 그 독종 새끼가 대출금이 사라진 걸 눈치채고 오늘 밤 경찰에 찌르겠다고 지랄을 하니 가서 손을 좀 보라는 거였지. 서류에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했다는 지장만 억지로 찍어오면 된다고 했소. 안 그러면 다 죽여버리라고. 강 씨는 비가 쏟아지는 밤 하우스로 쳐들어갔습니다. 박 씨는 격렬하게 저항했고 강 씨는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비명을 듣고 달려나온 아내 최 씨와 어린 딸마저 강 씨의 몽둥이질에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 씨는 무언가 억울하다는 듯 책상을 콱 내리쳤습니다. 형사님, 내 말 똑똑히 들으쇼. 내가 그 집 식구들을 패서 기절시킨 건 맞지만 절대 숨통을 끊어놓지는 않았소. 내가 서류에 억지로 지장을 찍고 나오려는데 밖에서 굴착기 캐터필러 소리가 들리더란 말이오. 정 과장 그 양반이 나도 못 믿어서 시신 처리하려고 자기 처남인 오 씨를 미리 부른 거지. 나는 엮이기 싫어서 굴착기가 오는 걸 보자마자 내 탑차를 몰고 빠져나왔소. 내가 떠날 때만 해도 박 사장네 식구들은 분명히 숨을 쉬고 있었다고. 강 씨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끔찍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일가족은 살해당한 뒤에 묻힌 것이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형사들은 다시 오 씨의 취조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의자에서 굴러떨어질 듯 벌벌 떠는 오 씨의 멱살을 틀어준 강력 팀장이 포효하듯 소리쳤습니다. 강 사장이 빠져나갈 때 일가족이 살아있었다고 했다. 내 놈이 도착했을 때 박 사장네 식구들 살아있었지? 똑바로 말해. 오 씨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으며 절규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하우스 안에 들어가 보니까 박 사장님이 머리에 피를 뒤집어 쓰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가가니까 박 사장님이 제 발목을 꽉 붙잡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돈은 다 포기할 테니까 우리 아내랑 지은이만이라도 병원에 좀 데려가 달라고요. 형사들의 등골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오 씨는 사람의 온기와 숨결이 남아있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즉시 119에 신고를 했다면 세 사람 모두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신고하지 않고 땅을 팠어? 무서웠습니다. 박 사장님이 살아서 경찰에 가면 정 과장님이 횡령한 게 다 들통나고 그럼 굴착기 일감을 독점하던 저도 같이 감옥에 갈 테니까요. 그래서 하우스에 있는 유선 전화기로 당장 매형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매형이 그때 면사무소 회의 중이었는데 화장실로 잠깐 나와서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리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정 과장의 목소리는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묻어. 살아서 나오면 너도 나도 끝장이야. 내가 강 사장 통해서 5천만 원 찔러 넣어줄 테니까 지금 당장 굴착기로 묻어버려. 알리바이를 위해 수십 명의 사람들 앞에서 선량한 미소를 짓고 있던 정 과장은 빗소리에 파묻힌 공중전화기를 통해
생매장이라는 악마의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돈에 눈이 먼 오 씨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굴착기 레버를 당겼고 거대한 삼날로 흙을 퍼서 쓰러져 있는 세 가족의 위로 쏟아부었습니다. 그렇게 11년이라는 끔찍한 침묵이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취조실은 참담한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노련한 형사들조차 차마 입을 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취조실 밖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한 형사가 숨을 헐떡이며 국과수의 최종 감식 결과 보고서를 들고 뛰어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습기에 완전히 지식여져 복구가 불가능할 것 같다던 수첩의 마지막 세 페이지. 그 이면에 숨겨져 있던 완전한 진실이었습니다. 보고서에 첨부된 사진을 본 수사팀장의 눈시울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수첩의 맨 마지막 장. 그것은 아내 최 씨의 가계부도 어린 딸의 크레파스 그림도 아니었습니다. 1998년 11월 15일 밤 전원이 차단된 칠흑 같은 하우스 안에서 피투성이가 된 남편 박 씨가 죽어가는 아내와 딸을 품에 안고 마지막 남은 생명력을 쥐어짜내어 적어내려간 글씨였습니다. 펜이 없어 자신의 상처에서 흘러내리는 붉은 피를 손가락에 묻혀 꾹꾹 눌러 쓴 혈서 쉐수. 특수 적외선 카메라로 간신히 살려낸 그 핏빛 글씨는 11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수사팀의 심장을 찢어 놓았습니다. 강 사장이 우릴 쳤다. 오 기사가 흙을 덮으려 한다. 정 과장, 이 짐승 같은 놈. 내 돈을 뺏고 우릴 생매장하다니. 제발 누가 이 수첩을 본다면 우리 불쌍한 지은이의 억울함을. 그것은 단순한 일기장이 아니었습니다. 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흙더미 아래에서 산소가 희박해져가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고 남긴 명백한 다잉 메시지자 살인마들의 이름이 모두 적힌 완벽한 고발장이었습니다. 왜 낡은 과자 상자가 굴착기 삼날이 닿을락말락한 위치에서 발견되었는지, 왜 어린 딸의 분홍색 머리핀이 수첩 사이에 끼워져 있었는지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박 씨는 자신들이 이곳을 빠져나가지 못할 것을 직감하고 자신들의 시신 위로 흙이 쏟아져 내리는 그 끔찍한 순간에 딸의 머리핀과 피 묻은 수첩을 상자에 담아 본능적으로 흙더미 가장 위쪽으로 밀어 올렸던 것입니다. 언젠가 누군가 이 땅을 파내게 된다면 가장 먼저 이 진실을 발견해 주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11년 뒤 그 간절한 기도는 마침내 형사들의 손에 닿았습니다. 모든 증거가 완성되었습니다. 박 씨의 혈서는 정 과장의 완벽해 보였던 회의실 알리바이를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현장에 없었음에도 정 과장이 이 모든 살인극의 최종 설계자이자 지시자라는 사실을 피해자 본인의 피로 증명해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즉각 정 과장에 대한 사전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강력팀 형사 전원이 방탄조끼를 챙겨 입고 사이렌을 울리며 경찰서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 시각 정 과장은 읍내에서 가장 큰 호텔 연회장에서 열린 올해의 지역 농업발전공로상 시상식에 참석 중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지역 인사들 앞에서 훌륭한 기업인으로 박수를 받으며 만찬을 즐기고 있을 터였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라. 그 악마 자식, 오늘 밤 반드시 수갑 채운다. 경찰차 여러 대가 호텔 앞을 굉음을 내며 에워쌌습니다. 형사들은 로비를 가로질러 2층 연회장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시상식의 화려한 조명과 축하 음악이 복도까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장이 굳은 표정으로 연회장의 육중한 양문형 문을 거칠게 밀어젖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로 쏠렸습니다. 형사들은 곧장 VIP석의 가장 중앙 정 과장의 명패가 놓인 원탁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와인잔은 절반이 비워져 있었고 포크가 놓인 스테이크 접시에서는 아직 미세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정 과장의 모습은 연회장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형사들이 웨이터의 멱살을 잡고 행방을 묻자 웨이터는 겁에 질린 목소리로 더듬거렸습니다. 정 회장님, 불과 5분 전쯤에 누군가에게 전화를 받으시더니 갑자기 얼굴이 굳어져서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저기 뒤쪽 비상구로 급하게 나가셨습니다. 수사팀장의 등줄기를 타고 얼음장 같은 소름이 쫙 퍼져나갔습니다. 수사망이 좁혀온다는 사실을, 체포영장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누군가 정 과장에게 실시간으로 빼돌렸다는 뜻이었습니다. 형사들은 다급히 비상구 계단을 뛰어내려가 호텔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주차장 출구 쪽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만이 흩날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즉시 호텔의 CCTV 녹화실로 달려가 방금 전의 영상을 돌려보았습니다. 화면 속 정 과장은 전화를 끊은 뒤
놀랍도록 차분한 걸음으로 비상구를 빠져나와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검은색 고급 세단에 올라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출발시키기 직전 그는 주차장 기둥에 달린 CCTV 렌즈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흐릿한 화질 너머로 보이는 그의 입가에는 잡힐 테면 잡아보라는 듯한 섬뜩하고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시발, 당장 차적 조회하고 핸드폰 위치 추적 돌려. 외곽으로 빠지는 국도랑 톨게이트 전부 틀어막아. 잠시 후 상황실에서 다급한 무전이 날아들었습니다. 팀장님, 정 씨의 대포폰 위치가 잡혔습니다. 현재 7번 국도를 타고 남쪽 해안가 항구 방면으로 시속 150km로 미친 듯이 달리고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11년 전 그날처럼 굵은 빗방울이 다시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무전기를 꽉 쥔 수사팀장의 손등에 핏대가 솟았습니다. 11년 전 비오는 밤, 모든 진실을 땅속에 묻어버렸다고 믿었던 악마. 수사망을 조롱하며 어둠이 깔린 바다를 향해 내달리는 그의 마지막 도주가 방금 시작된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7번 국도 위로 거센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11년 전 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그날 밤처럼 무심하고 차가운 비였습니다. 남부 해안가 항구를 향해 미친 듯이 질주하는 검은색 고급 세단의 뒤로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내뿜으며 경찰차들이 바짝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도주하는 차량 안에서 정 과장은 끊임없이 어딘가로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지역 정계의 유력 인사들, 평소 자신이 후원금을 상납하며 관리해오던 권력자들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자동 응답기 소리나 매몰차게 끊어지는 수화음뿐이었습니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온다는 것을 이미 눈치챈 그들은 약속이나 한 듯 철저하게 그를 외면했습니다. 바다의 짠내와 비린내가 훅 끼쳐오는 낡은 여객선 터미널 부근, 퇴로가 완벽하게 차단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정 과장의 세단이 요란한 마찰음을 내며 철책을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튀어나온 그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밀항선이 떠다니는 어두운 방파제 쪽으로 필사적으로 내달렸습니다. 하지만 젖은 아스팔트 위를 구르듯 달려온 강력팀 형사들이 순식간에 그의 덜미를 낚아채고 바닥으로 짓눌렀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정 과장은 형사들을 향해 자신이 누군지 아느냐며 당장 서장에게 전화를 걸라고 오만하게 소리쳤습니다. 진흙탕에 얼굴이 짓눌린 채 씩씩거리는 그의 모습에서 불과 1시간 전 지역사회의 존경을 받으며 시상식 단상에 서 있던 고상한 사업가의 얼굴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역 경찰서의 좁고 차가운 취조실. 정 과장은 변호사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겠다며 팔짱을 낀 채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의 태도는 너무나도 평온했습니다. 11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으니 경찰이 아무리 용을 써도 자신을 참을 결정적인 물증은 찾지 못했을 거라는 오만한 확신이 깔려 있었습니다. 담당 형사는 소리치거나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서류 가방에서 낡은 서류 뭉치들을 꺼내 책상 위에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올라온 것은 1998년 당시 조작된 농민 구제기금 대출 서류였습니다. 정 과장은 가볍게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 시절 IMF의 혼란 속에서 은행 전산망이나 행정 처리에 오류가 많았다는 뻔한 변명으로 빠져나갈 심산이었습니다. 형사는 대답 대신 녹음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양반이 시켰소. 시신을 묻고 오면 5천만 원을 준다고 면사무소 화장실에서 몰래 내게 지시했다고. 오열하는 굴착기 기사 오 씨의 목소리. 그리고 이어서 그를 사주한 것은 정 과장이라고 폭로하는 사채업자 강 씨의 거친 목소리가 좁은 취조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 과장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내 다시 표정을 관리하며 혀를 찼습니다. 형사님, 저 밑바닥 쓰레기들이 자기들 형량 좀 줄여보겠다고 저렇게 발악을 하며 윗사람을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11년 전 그 시간에 저는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과 면사무소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없었다는 명백한 증거 있습니까? 자신의 알리바이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 기고만장한 태도. 형사는 조용히 녹음기를 끄고 마지막으로 남겨둔 서류 봉투의 매듭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투명한 증거물 봉투에 담긴 사진 한 장을 정 과장의 눈앞으로 천천히 밀어주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특수적외선 촬영으로 간신히 살려낸 낡은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 복원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을 내려다보던 정 과장의 입가에 머물던 미소가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눈동자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고
등받이에 기대어 있던 그의 몸이 뻣뻣하게 굳어졌습니다. 그곳에는 11년 전 비오는 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피투성이가 된 박 씨가 자신의 피를 찍어 내려간 다잉 메시지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강 사장의 폭행, 오 기사의 굴착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시하고 대출금을 가로챈 정 과장, 당신의 이름까지. 박 사장이 죽어가는 순간에 남긴 이 혈서보다 명백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형사의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취조실의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완벽하게 땅속에 묻어버렸다고 믿었던 진실이 죽은 자의 피 맺힌 기록으로 되살아나 자신의 목을 조여오고 있다는 사실에 정 과장은 호흡마저 가빠졌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조작된 겁니다. 내가 왜, 내가 왜 그런 짓을 한단 말입니까? 박 사장, 그놈이 너무 고집을 피워서 그랬습니다. 남들은 다 적당히 서류 넘기고 포기하는데 그놈만 끝까지 돈을 내놓으라고 경찰에 가겠다고 협박을 해대니까 내가 평생을 바쳐 이 지역에서 쌓아올린 명예와 자리가 그깟 농사꾼 하나 때문에 다 무너지게 생겼는데 그럼 나보고 어떡하란 말입니까? 변명과 책임 전가로 점철된 그의 절규는 역설적으로 자신의 모든 범행을 스스로 시인하는 완벽한 자백이었습니다. 살인멸구, 살인메커, 자신의 탐욕과 횡령 비리를 덮기 위해 한 가족의 생명을 짐짝처럼 폐기 처분했던 악마의 민낯이 완전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세 사람의 엇갈린 진술과 증거들을 종합하여 1998년 11월 15일 밤의 끔찍한 타임라인을 완벽하게 재구성해냈습니다. 비가 내리던 그날 저녁, 박 씨 가족은 따뜻한 밥을 지어놓고 희망의 부푼 마음으로 농협의 정 과장이 대출금을 가져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구원의 손길이 아니라 정 과장의 사주를 받은 사채업자 강 씨였습니다. 강 씨는 영문도 모르는 박 씨를 향해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남편을 보호하려 달려든 아내 최 씨와 아빠를 부르며 울부짖던 10살짜리 딸 지은이마저 강 씨의 무자비한 발길질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강 씨가 현장을 빠져나간 직후 오 씨가 굉음을 내며 굴착기를 몰고 하우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쓰러진 가족들을 구덩이로 밀어 넣으려던 찰나 박 씨가 간신히 의식을 차리고 오 씨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정 과장의 돈에 매수된 오 씨는 끝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가 무자비하게 굴착기 레버를 당겨 차가운 진흙더미를 쏟아붓기 시작했을 때 칠흑 같은 흙구덩이 속에서 박 씨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아내의 가계부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딸의 머리핀과 함께 수첩을 철제 상자 안에 구겨 넣으며 찢겨진 상처에서 흐르는 피로 살인마들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아비로서 딸의 억울함을 세상에 남기기 위한 생의 마지막이자 가장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부검 결과가 확인해준 가장 끔찍하고 가슴 아픈 진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10살배기 지은이의 작은 뼈 조각 사이, 기도와 폐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다량의 미세한 흙. 그것은 아이가 흙더미에 파묻힌 직후에도 기절하지 않은 채 숨막히는 어둠 속에서 살기 위해 가쁜 숨을 몰아쉬며 흙을 삼켰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부검의조차 눈시울을 붉히게 만든 이 참담한 법의학적 증거는 이 사건이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얼마나 잔혹하고 고통스러운 생매장이었는지를 여실히 증명해 주었습니다. 이듬해 조용한 시골 마을의 지역 법원은 사건의 결심 공판을 보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방청석에는 11년 전 가족을 욕하며 수군거렸던 이웃 주민들과 정 과장을 훌륭한 지역 유지로 떠받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충격과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을 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선 정 과장은 대형 로펌의 변호인단을 내세워 끝까지 자신의 형량을 줄이려 애썼습니다. 그는 살인에 직접적인 고의가 없었으며 강 씨의 우발적인 폭행과 오 씨의 오판이 불러온 비극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습니다. 강 씨와 오 씨 역시 서로를 탓하며 헐뜯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밑바닥 그 자체였습니다. 법정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검사가 빔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커다란 스크린 위로 빛바랜 수첩의 한 페이지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삐뚤삐뚤하게 적혀 내려간 핏빛 글씨. 그 침묵의 외침이 스크린을 가득 채우자 법정 안은 이내 쥐죽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방청석 맨 뒷줄에 앉아있던 구멍가게 노파가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터져나오는 오열을 참지 못했고 그 울음소리는 이내 법정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침통한 표정의 재판장이
마이크 앞쪽으로 몸을 숙이며 무거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인들은 IMF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하루하루를 절박하게 버텨내던 평범한 농민의 마지막 희망을 철저히 기만하고 유린했습니다.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어린아이를 포함한 일가족을 산 채로 차가운 흙 속에 매장한 행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극악무도한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더욱이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피고인들은 단 한 번의 반성도 없이 위선적인 가면을 쓴 채 사회의 존경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죽어가는 순간에도 가족의 억울함을 밝히고자 피로 글씨를 남긴 피해자의 처절한 고통을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엄중히 꾸짖고자 합니다. 재판부의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범행을 총괄지시한 주범 정 과장에게는 세상과의 영구적인 격리를 의미하는 무기징역이, 범행을 직접 실행하고 방조한 강 씨와 오 씨에게는 각각 징역 25년과 20년의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채 법정을 빠져나가는 3명의 죄수들을 향해 방청석의 주민들은 욕설을 퍼부으며 날달걀과 쓰레기를 집어 던졌습니다. 그토록 철저하게 감춰졌던 악인들의 비참한 말로였습니다. 사건이 법적인 마침표를 찍은 뒤 경찰서 영안실에 쓸쓸히 안치되어 있던 세 가족의 유골은 먼 친척벌 되는 늙은 이모에게 인계되었습니다. 유족이라고는 연락조차 끊긴 채 살아온 이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마을 이장과 동네 주민들은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장례를 치렀습니다. 영정사진조차 구하지 못해 11년 전 가족이 찍었던 낡고 흐릿한 사진을 확대한 재단 앞에서 사람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박 사장, 정말 미안하네. 우리가 바보 천치였어. 자네들이 그 캄캄한 흙 속에서 살려달라고 소리칠 때 우리는 빚쟁이들이 야반도주를 했다고 손가락질만 하고 있었네. 그 밤에 누구라도 하우스 문을 한 번만 열어봤더라면. 야반도주 소문을 가장 먼저 입에 올렸던 구멍가게 노파는 영정 앞에서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가족이 사라진 직후의 그 무관심과 침묵, 그리고 함부로 옮긴 무책임한 소문들이 결과적으로 1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일가족을 어두운 땅 속에 묶어두는 거대한 자물쇠가 되었다는 죄책감이 동네 사람들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늙은 이모는 조용히 눈물을 훔치며 지은이의 작은 유골함 위에 진흙을 닦아낸 분홍색 머리핀을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공장을 지으려 굴착기를 불렀던 황 씨는 결국 그 땅을 포기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외진 상기충, 무너진 버섯하우스의 붉은 쇠파이프들은 이내 완전히 철거되었고 그 자리에는 텅 빈 흙바닥만이 남았습니다. 해가 바뀌고 다시 봄이 찾아오던 날, 밤새도록 내린 세찬 봄비가 그 텅 빈 땅을 적셨습니다. 마치 11년 동안 켜켜이 쌓여있던 억울한 피와 눈물, 그리고 인간의 추악한 탐욕이 남긴 흔적들을 말끔히 씻어내려는 듯 비는 오랫동안 땅을 적시고 도랑으로 흘러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을은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간 듯 보였습니다. 시장통의 상인들은 다시 물건을 팔고 낡은 버스 정류장에는 뜸한 버스를 기다리는 노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예전과 같은 마음일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문득 어두운 밤비가 내릴 때면 창밖을 내다보며 시름에 잠겼고, 평범한 이웃의 얼굴 뒤에 어떤 무서운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모른다는 서늘한 의심을 아주 지워내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물이었던 낡은 수첩은 경찰 박물관의 작은 유리 진열장 안에 고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습기에 퉁퉁 불어터진 가계부, 삐뚤삐뚤한 아이의 크레파스 그림, 그리고 말라붙은 갈색 핏자국이 선명한 아빠의 마지막 글씨. 그것은 단지 범인을 잡는 결정적 물증을 넘어서 혹독했던 시대의 파도 속에서도 어떻게든 살아남으려 발버둥쳤던 한 평범한 가족의 눈물겨운 생애 기록이었습니다. 법의 심판은 내려졌고 사건은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남겨진 자들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무거운 질문 하나가 메아리처럼 맴돌고 있습니다. 만약 1998년 그 차가운 11월의 밤, 단 한 사람의 이웃이라도 그 집의 닫힌 문을 두드려 보았더라면 평범했던 이 가족의 운명은 무사히 내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요? 평범한 일상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끔찍한 비극은 거창한 악의에서 비롯되는 것만큼이나 우리 주변의 무관심과 침묵, 그리고 작은 이기심의 틈바구니에서 자라난다는 사실을 이 차가운 수첩은 묵묵히 증언하고 있습니다.